정의당 주간정치 이슈 국감 리뷰 앤 프리뷰입니다. 10월 4일 방송이고요. 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좀 이제 닉네임이나 이런 걸 좀 바꿔보려고요. 뭐 귀요미 관종철 이런 거 말고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김종철 김 실장입니다. 그거 요즘 잘 모른다니까요. 몰라? 그 멋진 대사 넌 내게 모욕감을 그 줬어. 대사만 알아요. 사람들 그게 김 실장이다 이걸 모르는 거죠. 그런가? 굉장히 자학적인 걸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 거기 주인공 되게 멋있게 나와요. 이병헌 네, 물론 근데 그거를 이제 장동민이나 이런 그 코미디언들이 되게 패러디를 해갖고 넌 내게 목욕 가운을 줬어 뭐 이런 걸로 해서 넌 내게 목욕감을 줬어. 목욕감을 때미를 준 거예요? 안 보셨구나. 그 되게 뭐 유명합니다. 아주 좋은 영화예요 그게. 그맨 마지막 장면 누아르 완전히 그 멋있지. 예. 영화 제목이 뭡니까? 그게 달콤한 뭔가? 달콤한 인생? 아니. 뭐 넘어가도록 하죠. 죄송합니다. 그런 무슨 인생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대변인님도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유상진 대변인입니다. 지난번 제가 그 별명 닉네임 뭐 얘기를 못 해가지고 뭘 할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제가 원래 직업이 그 목수거든요. 목수. 목사가 아니고? 목수입니다. 목수, 카펜터. 카펜터. 네, 빌더, 카펜터 뭐 이런 목수인데 그 집 지을 때 보면 그 깔돌이라는 게 있어요. 깔돌이 혹시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이 기둥,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스터드라고 하는데 기둥들을 이렇게 쓰러지지 않게 나무 이렇게 플레이트 판을 받쳐주는 거. 위에 달고 밑에 달고 하는데 위에 달면 윗깔돌이, 밑에 깔아주면 밑깔돌이라고 해요. 깔돌이. 네, 그래서 이 깔돌이가 튼튼해야 이 집이 벽체가 잘 서요. 그리고 이 별명 닉네임 깔돌이로 하신다고요? 깔돌이요 어떠세요? 깔돌이. 깔돌이요. 아주 좋은 진짜. 의미입니다. 이게 순 우리 말이고. 왠지 깐돌이 같은데. 아니 뭐든지 계속 밀면 돼. 될 때까지 밀면 돼. 비올 때까지 기울이면 되듯이 이게 돼요. 그거. 정의당의 깔돌이 유상진입니다. 저는 깔돌이. 뭐 어쨌든 별명이 정해진 것 같고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코피디고요. 저희 이 방송이 이제 국감 리뷰 앤 프리뷰 방송인데 사실 국감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3일 수요일에 시작을 해갖고 지금이 이제 이틀째인데 어떻게 휴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다룰 내용이 많이 없습니다. 짧은 거 좋아요. 네. 지난번 너무 길었어. 거기에다가 이제 우려하던 대로 이 국감이 아니라 조국감이 되는 바람에 이 조국감. 모든 상임위가 이게 좀 마비 상태에 가까운 지금 상황이 돼버렸는데 청문회 시즌 2. 그래서 뭐 이제 그 국정감사를 이제 어떻게들 보셨는지 간략한 총평과 함께 이제 담당하신 상임위 리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김현주 대변인님은 지역에 아주 바쁜 일정이 있으셔갖고 오늘 참석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쁜 정치인이요. 다음 주에 한 번에 취합해서. 그렇죠. 네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담당하신 거 간단히 총평과 함께 이제 리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하시면 될까요? 그러니까는 뭐 보도에 많이 나와서 그 조국 국감이 되고 있다는 건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저기 증인 채택하는데도 쟁점이 막 이런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을 한국당에서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이게 막 잘 안 된다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증인이 없는 국감. 그러니까 아무도 부른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게 맞아요. 이제 네. 한쪽에서 조국 관련 그 증인을 막 신청을 했는데 그거를 오케이를 안 해주니까 민주당에서 신청한 증인도 다 오케이를 안 해주고 그래서 아무도 증인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 저기 뭐야 그 어디 그 문정란인가 그분은 무슨 그 문화관광 쪽에 무슨 위원회 위원장인데 그 사람이 쟁점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또 한인섭 씨 부인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야 이거 불러내가지고 한인섭이 이렇게 된 거 몰랐냐 이렇게 하려니까 안 불러주고 그런 거 아닌데 왜 조국 관련됐다고 또 안 해주냐 막 이러면서 또 해서 결과적으로 모든 국감 증인이 없어 거기. 서로 안 해주는 거야. 한쪽에서는 조국 관련된 증인이라 이게 무슨 필요냐 안 해주는 거 한쪽에서는 니네들 왜 안 해주냐고 우리도 안 해준다. 그리고 오늘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제 부산대학교 병원 이거 저 국정감사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한국당은 아마 그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어쨌든 부산대 병원 잘 운영되냐 뭐 지역 공공병원으로서 뭐 잘하고 있냐 이런 걸 물은 게 아니라 너 그때 왜 장학금 줬어 조국 딸한테 너 저 청와대 주치 언제 가는 거 알았어 막 이런 거 되니까 야 정말 괴로운 국감이죠. 저는 그 뭐 필요하다면은 관련된 증인들을 부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정말
상상도 못했던 상임위에서까지 관련 증인들을 다 신청을 하니까 그러니까 힘들어요. 맞습니다. 뭐 담당 상임위도 좀 말씀해 주시죠. 아 총평 뭐 안 하시나요? 먼저 총평할까요? 뭐 우리가 국감을 할 때 예. 이제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잖아요. 이야기거리도 나오고 그게 이제 사회적 문제가 돼서 이제 뭐 2차, 3차 이렇게 막 파장도 일으키고 때로는 이 국감을 통해서 뭐 의원님들이 이제 막 스타 국감 뭐 국감 스타 뭐 이렇게도 사용하는데 지금 뭐 모든 이슈가 지금 조국 이슈에 다 가려져 가지고 의원님들이 열심히 준비해도 이게 잘 안 드러나서 네, 사실 좀 보도가 잘 안 안타깝습니다. 돼요 지금. 네, 보도가 잘 안 작년이랑 나오고. 비교해도 그 보도량 네. 자체가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뭐 강화문 집회니 뭐 이런 거에 지금 다 뭐 거기 몰려 있죠. 수요일 날 했던 것들이 지금 다 묻혀버렸고, 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발굴하듯이 아니 그 캐내서 국정감사 이제 마지막에 좀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국정감사 그 작년에만 봐도 이렇게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생각되는 게 많아요. 제가 좀 이따 얘기할 것도 이제 우리 당 의원들이 특히 그런 거 잘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도 막 묻히는 거야. 이게 큰 틀에서 이게 조국 국감처럼 되니까 네. 이게 좀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뭐 총평은 뭐 이렇게 들어보기로 하고. 이제 우리 정의당 예. 몇몇 의원이 계시니까 네, 그러니까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제가 윤소아 의원하고 추혜선 의원인데 각각 2개씩 좀 가져왔는데 윤소아 의원이 이제 올해부터 뭐가 실시됐냐면은 청년 건강 검진이 시행됐습니다. 발음이 어렵습니다. 청년 건강 건강 검진. 검진. 이거 되게 어렵네. 근데 이 청년 건강 검진은 뭘 뜻하냐면은 내가 이제 20세에서 29세 청년인데 내가 직장 가입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그냥 이렇게 건강보험 가입해서 하거나 내가 지역 가입자인데 내가 세대주예요. 그래서 이제 하면은 그냥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건강검진도 받고 내가 예를 들면 이제 부모님 밑에서 그 세대원으로 돼가지고 피부양자가 돼 있거나 아니면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20세 29세는 그 건강검진 그거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요즘 20세 29세가 그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잖아요. 네. 막 17%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우울증 검사라든가 이런 거 되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야 한다. 해서 작년에 이제 저희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고 윤소아 의원도 하고 해서 건강검진 이제 그걸 시행을 했더니 이제 한 8개월 지났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 다른 세대보다 그 검진 받은율이 한 16% 정도 낮아요. 16% 포인트가 낮아요. 검진율이 검진율이. 네. 그러니까 뭐 젊으니까 안 아프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저소득층이 훨씬 덜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좀 잘 사는 그 집안 청년은 예를 들면 한 보험료를만 9만 원, 10만 원 내는데 좀 어려운 집은 한 2만 원 정도밖에 안 내니까 그걸 하면서 내가 꼭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 상대적으로 노동에 더 많이 이렇게 여유가 없어서일 것 알바라든가 뭐 같다는 이런 생각이 걸 드네요. 그래서 여하튼 그 굉장히 낮고 근데 또 독특한 건 지역은 서울이 되게 낮아요. 서울이요? 충청도가 제일 열심히 받아요. 충청도가 충청도가 특이하네요. 충청도는 30%가 넘게 받는데 네. 서울은 몇 프로냐 이게 서울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아니 20%. 네, 그렇게 받고 있어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좀 홍보를 열심히 해서 좀 입소문도 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생각을 해봐도 사실 옆에 내 친구가 건강검진 공짜로 받았다고 하면 갈 것 같은데 안 가면 안 할 것 같거든요. 귀찮기도 하고. 그게 대다수가 피 뽑아서 무서워서 그런가? 학생이거나 아니면 뭐 병역 대상은 뭐 저기 군에 가 있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될 테고 대부분 학생들이 몰라서 못 가는 거 아닐까요? 저도 그거 같은데 이런 제도가 있나 이러면서. 근데 그러기에는 충청도는 33%나 되는데. 그건 뭔가 이렇게 사업을 잘한 거 아닐까? 그 지자체 역량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런 건가? 네. 예, 하여튼 그거는 한번 더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직장 가입자는 20대 뭐 30대 상관없이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동안 그렇죠. 지역 가입자에 대해
그 예, 그렇죠. 차별적인 요소였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피부양자인데 청년이면 못 받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지역 가입자만 그런 예.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부모님이 직장 가입자인데 내가 거기에 거기에 아, 피부양자 그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본인이 직장 가입자 되어 있지 않으면 맞아. 그럴 예. 때. 또는 지역 가입자인데 자기 이름으로 세대주여 가지고 가입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 1인 그죠, 가구, 그죠. 1인 맞습니다. 가구, 예, 예. 1인 가구 그렇게 네. 그 할 수 있는데 예. 여하튼 그래서 이거는 되게 좀 열심히 홍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예. 두 번째가 이게 좀 더 재미있는 건데 재밌다기보다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 그 약국의 카드 수수료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약국의 카드 수수료를 옛날에는 2.2%에서 지금은 1.9%로 낮췄거든요. 어쨌든 약국도 다 개인 사업자하고 그러니까 자영업자하고 하니까. 근데 이게 좀 독특한 현상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약국 가가지고 이렇게 얼마 안 하는 몇만 원 하지 않는 그 약 조제를 하면 그 카드 수수료 이렇게 나오는 거면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약값 자체가 총 합쳐서 한 막 1,000만 원, 2천만 원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항암제. 여기 보면은 폐암 말기 환자에게 사용되는 타그리소라는 거는 한 달 약값이 처방이 1,274만 원이에요. 근데 그게 보험 적용 가격인가요? 아, 아니면 보험 적용 전 가격? 그러니까 보험 들어간 거, 그래 환자가 내는 거, 급여 네. 비급여 항목 다 아, 합쳐서 합쳐서. 그렇게 되는데 약 값이라고 그냥 보면 되겠네요. 아, 예.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1,274만 원이니까 이걸 한번 그을 그 때 수수료가 엄청나게 수수료가 나오네. 23만 원이 나오는 거야. 오. 그 약값 그러니까 약국이 내야 돼 그거를. 근데 그 약을 조제하는데 들어가는 약사한테 떨어지는 조제 비용은 11,600원이야. 그러니까 앉아서 22만 원을 카드사에 줘야 돼. 이거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걸 대책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럼 카드사가 이거를 일률적으로 조정해 줘야 되는데 카드사가 낮춰 줘야 되는 거죠. 그럼 카드사가 야, 싼 거는 싸다고 해서 다 낮춰 줬고 비싼 건 비싸.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그 1,200 몇만 원을 카드를 먼저 미리 내 주는 건데 그리고 우리 금융 비용도 안 나오거나 우리도 그걸 뭐 남긴 게 있어야지 이런 문제가 생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래서 근데 이게 요 문제가 계속되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약국에서 비싼 항암제라든가 아주 비싼 처방 그러니까 가격의 약을 비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냥 그거 해봐야 손해니까. 한번 하면 수가는 뭐 1만 원인데 카드 수수료 24만 원 내니까 하면 할수록 손해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 거죠. 예, 그런 게 많아요. 뭐 갑상선암 요거 렘비마 캡슐은 조제 수가는 16,000원인데 카드 수수료 16만 원이야. 이것도 15만 원 손해 봐야 돼.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냐 그랬더니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자가 막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500만 원 현금으로 주고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약국도 어쩔 수가 없는 현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대책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답은 제로페이다. 그럼 서울시 굉장히 힘들지겠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각 의원실들에 보면은 네. 숨겨져 있는데 뭔가 되게 중요한 게 많아요. 그러네요. 그런 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윤수아위원회에서 제가 본 거는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두 가지 시간상. 네. 뭐 번갈아 가면서 하실까요? 네네. 저는 저기 환경노동의 그 이정미 의원님 게 있는데요. 그 지난번에도 우리가 앞서 소개한 것 중에 이제 라돈 아파트 예.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신축 아파트 10곳 중에 6곳이 라돈이 검출됐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기준치보다 5배 가까이 이렇게 초과되고 있는데요. 그 특히 그 인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한 60%, 61% 가까이가 이제 그 라돈 아파트가 나오는 거죠. 주로 그 화장실에 뭐 저기 선반이라던가 뭐 바닥이니까 그 대리석? 화강암이 들어가는 들어가는 그쪽이요? 석재 같은 제조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그 뭐 포스코 건설의 대표이사를 그 증인으로 반드시 세우겠다. 근데 이 대표이사 이름이 이제 이영훈 사장인데 그 반일 종족주의 그 교성 이름이 같아요. 뭐 그렇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재밌네요. 네. 아니 이름을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우리가 그 환경부에서 그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을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처음 그 안보다 후퇴된 내용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그 이 피해 사실을 그 입증하는 데 있어서 원래는 그 인정 기준의 개연성이라고 이렇게 법안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인과관계라고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연성과 인과관계 이 단어의 차이인데 이 개연성이란 아주 중요한 뭐냐면 차이네. 큰 차이죠 사실 그거 네네.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엄청 큰 차이죠. 엄청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개연성이라는 거는 추정. 그렇죠. 그렇게 추정이 돼도 이 해당이 되는 거고 인과관계는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인과관계는. 반드시 관계를 확인이 돼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네, 피해 인정을 더 매우 엄격하게 만든 거죠. 그 전해놓고 또 피해자한테 인증하라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개연성만 보여도 이 피해 사실이 해당이 됐는데 이 인과관계로 돼버리니까 저런 사건들이 났을 때 진짜 제일 네. 골치 아픈 게 의료사고 같은 경우에 피해자한테 관계를 입증하라고 하면은 사실 피해자 전문가도 아닌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원래의 그 모법의 취지가 완전히 후퇴되어서 이정미 의원님 이걸 발견하고 밝혀낸 사실입니다. 네. 이 사실 그러니까 개연성 정도만 그 보여주면 그것에 대한 입증을 하는 것은 좀 다른 기관에서 하든지 아니면은 뭐 좀 전문성 있는 곳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안을 이런 걸 볼 때 자칫 그냥 보다 보면 그냥 너무 넘겨 짚어버릴 수가 있는 게 많은데 단어 하나의 차이로 이 법안의 실제적인 이 효과가 완전히 감퇴될 수도 있고. 예. 나 있었잖아요. 그거 조례에다가 등 하나 넣어줘가지고 60몇 억인가 계속 받아간 거. 맞습니다. 이런 꼼수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공무원들이 주로 이렇게 하는 건지 어떻게 해서 이게 바뀌게 된 건지 아니면 로비에 의해 바뀌게 된 건지 이건 분명히 밝혀져야 될 사실입니다. 아닌가 싶긴 한데. 그다음에 그 저기 인천 수돗물 사태. 예. 예. 그 수돗물에 그 붉은 수돗물 나왔던 거. 예. 그게 이제 그 사실상 인력 운영 체계가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뭐 매뉴얼도 없었고 초동 대처도 미흡했고 뭐 사전 대비를 전혀 하지 못한 거 이런 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인력을 축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 관련 직원이 147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뭐 조직을 안정화시키겠다, 효율화하겠다, 경영 합리화하겠다. 이 경영 합리화가 인력 감축이 제일 먼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걸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죠. 이 가장 쉬운 게 이제 사람 줄이는 건데 그렇죠. 이게 이런 문제도 저것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사건 하나의 단편적인 사건으로 볼 게 아니라 민영화가 될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민영화돼서 사람 줄이고 나면은 저런 사건이 계속 터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저런 문제가 생긴다고 이제 이렇게 비판을 받으면은 또 작은 인력으로 막 많은 뭐 이렇게 감독을 하고 하다 보면 또 산재 같은 거, 그렇죠. 과로사 이런 게 벌어지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 김영균 씨 사고도 사실 2인 1조로 해야 되는 그 현장에서 혼자서 하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힘이 세져야 돼. 노조 뭐 이런 거. 그게 뭐 정규직 비정규직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힘이 좀 세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 어떤 민영화라는 게 막을 수 없는 어떤 뭐 그런 거라면 사실 노조의 힘이라도 커져서 우리 이 업무는 한 명이 할 수 없는 업무다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그 규모를 줄일 수 없게 만든다거나 좀 이런 것도 해내야 될 텐데요. 생각해 보면. 그리고 어떤 노동이사제 이런 걸 통해 갖고 그 경영에도 참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텐데. 특히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일반 회사가 아니라 사기업이 아니라 공기업, 공공기관 이런데 과연 경영 효율을 무엇으로 판단을 할 것인가? 공익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으로 가는 거를 경영의 효율로 사실 판단해야 되는데 공공기관이 돈 벌려고 있는 기관이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수치로 숫자로 매기는 아마 뭐 좀 한번 다시 예산이 한번 좀 적다는 돌아봐야 핑계를 되잖아요. 좀 당연히 들 수가 있겠죠. 역시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됩니다. 많이 걷어야 된다니까. 많이 걸고 그리고 이제 공공부문도 고용을 더 해야 돼요. 전 세계 우리나라만큼 그 소위 이제
이제 일반적으로는 공공부문이라고 부르지 않고 국제화된 용어는 일반 정부 종사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 정부, 지방 정부 또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와 관련된 기관과 공기업 이런 거를 일반 정부라고 보통 부르는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동사하는 사람이 한 8%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미국도 14%예요. 미국도 사실 되게 적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 OECD가 한 18% 되고 북유럽은 한 30% 정도 돼요. 역시.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늘리면은 이제 어쨌든 실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어떤 위험성에서 민간이 다 실업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공공부문이 이제 고용을 해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사실은 공공부문 이게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우려점이 세금이 공무원들의 너무 많은 걸로 나가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공무원 연금 아니면 이렇게 좀 고위직들 월급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국제 비교를 해서 조사할 필요는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무원을 잘 신뢰를 안 하는 게 좀 큰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그 원인이 어떻게 돼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뭐 제가 판단할 건 아니고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이라고 하면 그냥 철밥통, 이게 비효율 뭐 이런 거를 자꾸 인식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그 사람들 공무원들 이유가 일 잘해. 있어요. 가장 큰 게 감시체가 약하다는 견제할 수 있는 장치. 역시 국회 힘 세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회가 네. 또 제일 철밥. 지방의회 기능도 더 강화시켜야 되고. 네.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시민의 힘이나 시민의 감시 능력은 결국 선출된 그런 의회 힘으로 발휘할 수 있는데 네. 이 공무원의 어떤 근태라고 하긴 좀 그렇고 우리 정의당에서 근태라는 말씀에 좀 그렇고 그 공무원의 어떤 그 업무 효율성이라든지 생산성 이런 거를 좀 높여야겠다고 본인이 생각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공무원 욕을 할 게 아니라 의회에서 잘하기를 바라는 게 맞죠, 사실. 네. 그게 의회를 통해서 감시를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근데 정치인도 다 욕 먹고 있으니까 제가 맡고 있는 게 이제 추혜선 의원인데 아까 윤서 의원 관련해서 하나 얘기를 안 한 게 그 윤서 의원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 의원실에서 그 2009년부터 그러니까 2020년까지 정부에서 이제 우리가 의료 인력이 적다고 판단하니까 약사는 이제 550명을 늘리자. 간호사는 9,000명을 이제 늘리자 이렇게 복지부가 계속 얘기를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에 대해서는 그 의대 정원, 뭐 치대 정원, 한의대 정원을 올리자고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이게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무서워서 그랬겠죠. 그 자기네들이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그 특권 카르텔이 좀 뭐라고 해야 돼? 얇아질까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좀 압력에 굴복한 건지 아니면 의사 협회가 워낙 세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러니까 OECD 평균 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3.4명인데 우리나라 2.3명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의사 포함이고 근데 한의사를 제외하면은 1.9명이어가지고 거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들이 그래서 일이 전공의 같은 건 너무 많아서 막 죽을 것 같다. 막 18시간 일한다 막 이런 사람들 많은데 근데 그렇게 해서 또 의사가 되면 또 의 정원하는 거 반대. 그러니까 좀 약간 문제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의사들이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더 많은 그 업무가 있고 또 수입이 있고 할 텐데 제 생각으로는 의대를 좀 늘리는 게 맞다. 근데 참 이걸 하려면 굉장한 강단을 갖고 해야 되는데 여하튼 복지부가 그거를 벌써 몇 년 동안 한 명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의 10년 동안 그 심각한 문제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의사협회 그 협회장이가 하시는 분 있잖아요. 거의 할복 수준이지 할복. 그분을 참 뛰어넘기가 이번에 저 삭발 안 했나? 아니 저는 그래서 사실 되게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배웠다는 의사들이 저 사람을 왜 협회장을 뽑을까? 근데 의사들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는 그렇게 발벗고 싸우는 걸로 그렇게 느끼니까 그것도 참 맞아요. 그 다음에 제가 맡은 게 추혜선 의원은 그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근데 약간 좀 오류가 있어서 정정을 하긴 했지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정무위원회인데 금융감독원을 또 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5년간 공공기관으로서 금융감독원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뭐 한점 2.9, 2.7, 2.9, 3.1 이렇게 조금씩 높아져요. 그거를 5년 동안 세 차례 위반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거를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금감원에서 저희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보니까 이것도 이제 시청하신 분 알아두시면 좋은데 중증 장애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장애 정도가 좀 센 분들 이 중증 장애인 고용은 이제 비중증 장애인들 2명을 고용한 것으로 네. 치는데 그것을 단순 합계를 해가지고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이 부분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하튼 우리 그래서 추혜선이 바로 정정하고 사과하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좀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바로 사과한다. 인정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어쨌든 그런 그 장애인 고용률이라든가 이런 거를 세심하게 들여봤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교 건물에 대해서 이제 안전 진단을 좀 했습니다. 이게 학교 건물이 그 이제 안전 등급을 쭉 받아보면은 준공이 50년 이상 된 그러니까 1960년대 지어진 그 건물이 한 2,400개가 되는데 그 중에 A, B, C, D 중에 D 등급 이하가 700밖에 안 나왔다. 1965년 그러니까 1960년대 지어진 건물인데 그게 2,400개나 아직도 있는데 그게 D 등급 이하가 7개뿐이었고 이게 그러면 엄청나게 안전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고 그 안전에 관한 기준이 옛날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내진 설계가 이제 2009년부터는 학교 지을 때 반드시 넣어야 되는데 옛날에 지은 건물의 안전도 테스트할 때는 평가할 때는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A, B야, 다 A, B. 65년에 지었든 뭐 57년에 지었든 그러니까는 기준 자체가 서 있으면 통과 뭐 이런 거군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속 그 내진 설계라든가 이런 걸 확인해서 학교 안전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번에 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초등학교 그 내진 예. 부분 때문에 이제 보강을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예. 이제 그러려면은 이제 기존 건물의 외벽이나 뭐 천장을 이렇게 뜯어서 역시 이렇게, 카펜터. 예, 보강을 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제 예. 보통 이제 이게 X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흔들리기 쉬우니까 이렇게 X자 발을 이렇게 예. 또 추가해서 흔들리는 걸 보강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이게 이걸 예산을 받아서 이거를 실행하는데 변수가 생겨요. 뭐냐면 바로 성면인데 이 공사를 건드리다 보면 성면 해체가 나오는 거죠. 그렇네. 그러니까 옛날 건물이니까 옛날 초등학교 이런데 천정에 성면이 그걸 공사하면서 성면이 노출돼서 지금 난리가 난 학교들이 전국에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또 성면 제거를 먼저 해야 된다. 뭐 해서 그러면 이 예산은 또 뭐 물 넘어가냐 뭐 어떻게 하냐 지금 난리도 아닌 상황입니다. 그런 또 그래서 어려움이.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성면. 잘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예. 성면을 이렇게 제가 주사 현미경으로 예. 이렇게 확대한 걸 보니까 청성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삐죽삐죽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공기 중에 마시면 그냥 네. 폐에 박혀가지고 아주 미세량의 이제 저기 출혈을 일으키면서 그게 쌓이면 이제 폐암이나 이런 걸 발견하는데 물론 청성면은 아예 쓰지를 못하게 하는데 그 백성면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좀 이렇게 보면은 뭐 유리같이 날카롭고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요즘에 아이들 방학 기간이 짧아졌는데 이 짧아진 기간에 빠르게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성면 이런 게 제대로 관리나 수습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초등학교도 많죠. 좀 체계적으로 좀 해야 될 텐데 뭐 산 넘어 산이네요. 네, 맞습니다. 좋은 얘기네요. 처음 들었어요. 그래요? 네. 아유, 역시 초등학교 아까 뭐 무슨 까돌이? 깔돌이. 역시 깔돌이유. 좋네. 또 맡으신 예. 우리 저기 김종대 의원님 또 이 국방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또 김종대 의원님 국방위 들어가서 지금 나온 게 하나 있는데 우리 병영특례 특혜 병영특례 관련해서 이제 금수저 특혜 논란이 있는 부분이 카이스트 박사생 그중에 이제 카이스트 박사생이 수료를 하면 수료를 하면 현역에서 면제가 되는 게 하나의 특혜가 아니냐. 그러니까 카이스트만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산업병례 뭐 특례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그 산업 현장에서
이렇게 뭐 몇 년간을 이렇게 봉사를 저기 근무를 해야 이제 그 병역 혜택이 되는데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병역 특례자 중에 일본의 해운 회사에 들어갔다가 자살을 한 이 젊은 친구가 있는데 일본 해운 회사예요? 일본 회사를 일본 우리- 해운 회사. 근데 아니, 이게 병역 특례로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이 좀 넓은가 네. 봐요. 생각보다. 일종의 요즘은 근데 현대판 많이 줄었을 텐데. 현대판 강제징용이다. 이거를 그런데 한번 들어가면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배에서 뛰어내릴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자살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게 현대판 그 강제징용이다.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는 병특이 병특을 1년을 하고 안 되겠다 해서 그만두고 나오면은 다시 군대를 2년을 가야 되는 거예요. 병특 1년 인정이 안 돼 갖고 약간 이래 갖고 뭐 나오지도 못하는. 그래가지고 제가 또 병특 출신이에요. 물론 오래됐지만. 아 그렇습니까? 네, 아, 3년 했죠. 그걸 또 몰랐네요. 그리고 이번에 저 국군의 날에서 또 우리 저 김종대 의원님께서 수석 대변인 명의로 예. 또 이렇게 논평을 내기도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내용에 보면은 이제 인구 절벽 시대에 이제 대규모 감군이 이루어지고 이에 맞춰서 우리의 그 병역 의무가 아닌 직업으로서의 군 복무로 이제는 전환할 시기가 되지 않았냐. 네. 그 얼마 전에도 그 네. 저기 있었잖아요. 이제 군 인구 감축으로 해서 군 숫자가 줄어드니까 그 네. 입영 기준 자체를 낮춰갖고서는 비만 고혈압 다 뺐죠. 빼가려고 하죠. 네. 그게 잘 그래서- 문제가 될 텐데. 그거. 그래서 그게 보통은 현역병 자원 중에 대상자 중에 예를 들면 80% 초반 정도를 그 현역으로 판정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뭐 다른 걸로 돌리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은 90% 정도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병사가 들어오면은 온 병영이 걔가 뭐라는지를 감시해야 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예. 징병 검사 이 신체 등급 제도가 1급부터 뭐 4급, 5급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1급부터 4급까지 다 군대를 가요. 아, 4급이 가는군요. 네, 4급까지 다 저기 군대를 가는데 이게 뭐 4급이라 해서 뭐 더 군대에서 뭔가 다른 뭐 그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의미가 없어요. 이 급 매기는 것 시키는 자체가. 가면 일단 가면 똑같은 거 시키니까. 예. 그래서 이런 이 신체 등급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예. 음. 그리고 지금 뭐 기득권의 세습, 뭐 특권이 이제 뭐 교육 불평등, 아니 뭐 교육을 통한 기득권 세습도 있지만 이 기득권의 이게 이제 병역에서도 들어가는 거죠. 이제 병역 면탈, 병역의 면탈 또 하나의 특권층, 특권이 있는 사람들만의 향유하는 일종의 이제 반칙과 특권의 상징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병역 면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과연 안보를 얘기할 수 있냐? 이 다 가짜 안보다. 근데 네. 이건 제 개인 생각이긴 한데 얘기를 들으니까 근데 카이스트 박사들 그 면제 시켜주는 거는 알려진다 해도 저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큰 그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조국 사태를 보면서도 공정함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좀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봤는데 되게 묘해요. 그 공부 잘해서 혜택 받는 거에 대해서 불만 갖지 않아요. 나 그거 정말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이번에 조민 그 같은 경우도 뭘 억울해하는 거냐면 제 공부 못하는 것 같은데 의대 갔다는 걸 억울해하는 거지. 공부 잘해서 얻는 혜택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생각은 카이스트가 이제 박사를 마치면 뭐 이렇게 병역 혜택을 해주고 이제 고등학교나 아니면 다른 일반 대학을 나오면 그걸 안 해주는 거의 해답은 이제 우리 그 김종대 의원도 비롯 마찬가지고 심상정 의원도 대선 때 주장했던 거, 그러니까 병역을 그 모병을 하되 징병을 하되 그거를 6개월로 줄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를 훈련을 하고 나오고 그 중에서 이제 내가 직업군인으로서 전문적으로 병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한 10만 명. 네. 왜냐하면 전문 병사. 네, 전문 병사 제도인 거죠. 그러면은 그 6개월로 하면은 대략 1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그 다음에 전문 병사 10만,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평생 복무하는 장교, 그러니까 장교군을 20만 해서 일상적으로 한 40만 정도를 유지하면서 어떤 이렇게 군 체계, 무기 체계나 이런 거를 바꾸고 해서 강군을 만드는 게 답이다. 안 그러면 맞아요. 지금처럼 뭐 60만, 50만 그 대군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하면은
막 잡아내야 돼, 막 넣어야 되는 거지 막. 이제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이거 네. 앞으로 어떡할 겁니까? 뭐 아마 이제 여군 얘기도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물론 여군 얘기는 뭐 선진국에서도 여군 하는 나라들은 꽤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마치 무슨 뭐 이렇게 굉장히 장기적인 계획서에서 한 게 아니라 50만을 채우기 위해서는 여성을 동원해야 돼. 진짜 웃긴 거지 그게. 뭐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다문화 가정 그 친구들도 군대를 다 가게 되나요? 요즘에 모르겠네. 그렇지 않을까? 어떻게 되나? 그게 그건 뭐 예외가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네요. 사실 저 군대 갈 때 한 20년 전에는 못 갔거든요. 그 기준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준이었어. 그 군의관이 보기에 외국인처럼 보이면 안 가는 기준으로 갖고 있었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준으로. 그게 아직도 그러지 않죠. 아직도 그러진 않을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되게 묘한 게 그래서 이제 막상 그 입영 대상자가 되어 있는 다문화 가정의 그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청년도 있지만 공무원 같은 걸 해야 되는 가기 싫어하는 청년들이 사실 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적극적으로 바꾸려고는 안 하더라고요. 국방위는 뭐 한박도 얘기도 한박도 나왔고, 얘기. 뭐 이 국방에서만 나온 게 드론 아니고 얘기도 나왔고 뭐 네, 저도 이랬습니다. 국방이 좀 관심 있게 봤는데 네. 거기 드론 얘기 나왔고 드론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게 나왔는데 되게 아쉽게도 우리나라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드론 대비 최강의 무기 그 자주 대공포 그 비호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한국 땅이 원전 시설에 드론이 출현한 적이 있다고 하는 거는 이제 거기다가 그러면은 그 군사 장비를 거기다가 배치를 해놓는 뭐 중요하다고 하면 배치할 수 있겠죠. 뭐 그게 자체적으로 레이더도 갖고 있어갖고 되게 효율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원전이 다 남쪽에 있는데 북한에서 그러니까 거기까지 드론이 나갈 수 있나? 날아오기가 어려울 텐데 그것도 다 통과해갖고 오기가 쉽진 않을 텐데. 아니 물론 뭐 태양열 들어오면 뭐 근데 그거 매우 커갖고 저기 뭐 날아간다. 그 저거던데. 붕새가 날아간다. 붕새가. 눈에 띄기 때문에 잡힐 가능성이 높았어. 그럴 수 있겠다. 대붕을 봤어요. 사실 뭐 원전이 드론에도 취약하니 네. 원전을 폐쇄하는 게 정답이겠네요. 뭐 그거 좋죠. 그리고 저번에 그거 있었잖아요. 그 풍등 잘못 날려갖고 네. 그 사고를 봐도 네. 이게 그러니까 상당한 그 사고네.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고 그 관리를 잘 못하면은 드론이 아니라 풍등에서도 그래서 이 좀 이렇게 북한의 테러 위협이다 이런 거 때문에 뭐 한다는 건 조금 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네. 좀 관리를 잘하자 이런 게 더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게 드론이라는 게 그 저기 이제 중동 지역에서 이제 사고 났던 걸 봐도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혼란한 상황에서 근거리에서 날려서 그 쌍값에 타격할 수 있는 이런데 오히려 좀 더 특화되어 있지 않나 싶거든요. 장거리 드론이라는 건 좀 뭐 그게 그러니까 장거리 드론도 설계를 하면은 안 되는 건 아닐 텐데 GPS 달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근데 그럼 비용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드론으로서의 장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미사일 쏘는 게 나으니까 뭐 그런 측면이 그렇죠. 드론이 미사일 가격보다 비싼데 가서 격추당하면 아니면 딴 데로 날아가. 어쨌든 뭐 쓸모없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오현주 대변님이 담당하셨던 분야에 대해서는 뭐 다음 주에 점검을 하는 걸로 하고요. 저도 저는 이게 쭉 둘러봤는데 사실 이제 눈에 띄는 게 이제 한박도 관련된 게 사실은 처음에 눈에 떴어요. 왜냐하면 한박도 관련된 거는 국방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국방이면 얘기가 나온 게 아니에요. 뭐 외통위에서도 나오고 다 나왔어요. 근데 행안위에서도 나오고 근데 결국에 얘기를 제가 그냥 이러저러하게 종합해서 들어보니까 정말 그냥 실수 같더라고요. 아니 한국당이 집권했을 때도 한박도 북한 영토로 돼 있었다.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왜 지금 와서 지금 와서 이게 유치해 그런 거 뭐지? 이게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이 한박도 문제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게 뭐냐면은 북한에 있는 섬인데 우리나라 땅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소지가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돌이 산 49번지에 편입되어 있어요. 이게 공시지가도 나오더라고 거기. 인천광역시예요. 거기가 인천광역시야.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도 관심을 안 보이고 있다가 행정 오류로 언젠가 북한군이 이게 주민이야. 그냥 편입이 돼버린 건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쭉 있다가 무인도니까 뭐 아무도 관심이 없었죠. 관심이 없었다가 사실. 갑자기 네. 이번 그 올해 이게 발견이 돼갖고 크기도 한 6,000평 네.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주 작은 섬이에요. 근데 이걸 갖고 또 네. 어쨌든 이 자유한국당에서는 트집을 잡고 싶으니까 우리 영토인데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거 아니냐. 지들이 집권 10년 동안 두고 뭐 어디 있는지 몰랐었는데. 아니 그래서 그것도 그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거 가서 뺏어오라는 거냐, 뭐 어떡하라는 거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도 사실 그 관련돼 갖고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좀 키우고 싶었던 모양인데 어쨌든 조국 이슈에 묻혀버렸고. 함박스테이크를 알지. 이게 이름도 들으면은 그말 왜 안 나오나 했어. 아니 다 함박이지 다 함박이야. 어르신들은 다 함박스테이크 뭐 이런 거 아니야. 아니 어르신 한박 웃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평소에 이게 대화에서 함박 웃음을 지었다라고 우리나라에 5천만 명 중에 그 읽는 것 빼고는 없어요. 함박 쟤는 웃음. 왜 이렇게 함박 웃음을 짓니? 누가 그래? 왠지 되게 그 지자체에서 그 지자체 그 무슨 생산품 만들어내서 이렇게 브랜드 붙인 그런 이름인데요. 함박 웃음표 무슨 뭐 시금치 이런 거. 사실 이렇게 함박 스테이크 집 중에 홍대 함박 이런 거 있잖아요. 단결 함박 이런 거.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저는 또 가방이에 관심이 좀 있어서 가방이 것도 봤는데 다른 거 사실 가방에도 사실 조개사 붙였어요. 별거 나오지도 않고. 근데 어쨌든 이번 연도에도 매년 똑같이 다음과 네이버의 대표분들이 거기는 이제 완전히 저기 뭐 이렇게 매년 그 매년 그냥 당연히 오는 거야. 당연히. 아니 그 실검 폐지 아빠. 네. 그건 실검 어떻게 폐지. 생각하세요? 그리고 실검 폐지. 되게 웃긴 게 되게 오는 것도 매년 오는데 와서 물어보는 것도 매년 똑같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실검 문제 맨날 물어보고 그 저기 뉴스 올려주는 거 네. 뉴스 셀렉션 그거 맨날 똑같아요. 하는 게. 근데 매년 똑같은 질문을 하고 매년 거의 똑같은 대답을 하는데 이번에는 아예 실검을 없애버리자.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 제가 보기에도 그럼 포탈이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포탈사에 그게 이제 뭐 어떤 음모나 결탁이 있었다 이런 의심을 하니까 자꾸 그런 질문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건 모르니까. 근데 그리고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사실 그렇다고 포탈을 그냥 없애버리자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기능 자체가 그게 핵심 기능이기도 한데 그렇게 하면 그냥 구글 되는 거예요. 첫 화면에 아무것도 없는. 근데 그렇게 하자면 서비스 제공하는 측에서 장점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사업을 그렇게 하지는 아마 못할 거란 말이에요. 트위터에도 실시간 트렌드라서 실트가 있어요. 그거 들어가면 실트 보는 재미가 얼마나 재밌는데. 아 방탄소년단이 이번에 뭘 냈나? 그리고 슈퍼엠은 뭐야?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사실 좀 그런 다른 형태로라도 나올 것 같거든요. 뉴스 셀렉션이나 실검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차피 못 없앤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좀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좀 다르게 받아들여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검색어 1등 찍었다고 세상이 제일 중요한 거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냥 그거는 단순히 어떤 호기심 순위인데 그게 중요도 순위가 아니잖아요. 호기심 순위인데 그거 자체를 중요도 순위로 보고 정치인들마저도 실검에 1위에 오르면은 그거를 이슈로 잡아서 자기가 쓰려고 하고 하는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반성의 어떤 이 시점에 오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네 오늘은 네. 이 정도로 마치나요? 오늘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쓸모없는 얘기 갖고 얘기 참 아니 길었었는데. 재밌었어요. 재밌는데 내가 빨리 가야 돼가지고. 네, 그러면은 뭐 오늘은 일단 이렇게 맞춰보기로 하고요. 예, 다음 주에도 또 오기면제 대회까지 같이 해서 네.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이렇게 끝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는 감사합니다.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욕감을 줬어 별론가?